안녕하세요. 자, 13주차 제1교시 우리 과학과 종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이트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과 종교와 신경증이 출발점이 같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죄의식이 깊으면 신경증에 빠지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좌절, 절망, 죄책감, 누구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자학, 뭐 여러 가지들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인간들은 시달리는 거예요. 상처를 준 거죠. 상처를 받아도 힘들지만 상처를 줘도 힘든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내사되는데 또 상처를 주려면 또 투사돼요. 심리학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또 이 내가 상처를 극복하려면 또 그걸 또 상대방한테 또 전가시키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에겐가 공격을 한다든지 내 상처를 전가시켰다고 하는 생각은 또 죄책감으로 남아 있어요. 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종교를 해석하고 또 신경증을 해석해요. 이 정신질환, 심리학적인 문제들을. 근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어떤 질투와 시기, 분노 이런 것들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또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248페이지. 프로이드는 종교의 기원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찾는다.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자, 종교는 선사시대의 존속살인 사건. 이 선사시대 때는 이게 사실은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과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런 질서가 완전하게 이렇게 형성됐다기보다는 함께 그냥 전체적으로 다 부족들이 모여서 이제 생활을 하죠.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던 일들, 이 존속살인, 뭐 가족이라든지 뭐 자녀, 뭐 하여튼 존속살인 사건, 거기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싹 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식을 어떻게 없애려고 이거 하다 보니까 속죄를 받아야 되니 자꾸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자기 몸에다가 뭐 이렇게 뭐 자학하는 흉터를 낸다든지 피를 흘린다든지 뭘 여기다 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의식들은 다 그 안에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한번 잊어버리려고 벗어보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보면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속죄예요, 속죄. 내가 나의 죄책감을 벗어낼 수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짊어지고 거기에 대한 벌을 나 대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그것을 믿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해주고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준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숭배하다가 아들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성찬 예식, 그리스도가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은 내 피다. 떡을 주면서 이거 먹어라. 이게 내 살이다. 그러니까 피와 살을 먹음을 통해서 그 속죄의 힘이 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서 그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전능한 신의 살과 피, 그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토템 음식, 토테미즘,
자연을 숭배하던, 근데 원시인들이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자연을 숭배해서 자연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동물들을 숭배해요. 힘 있는 동물들, 뭐 곰이라든지 호랑이. 한국은 호랑이하고 곰을 숭배했던 우리 민족이죠. 고조선 때 이게 호랑이와 곰이 나오는 당군 신화예요. 호랑이를 섬기던 부족과 곰을 섬기던 부족이 있었는데 곰을 섬기던 부족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곰은 힘이 있는 동물이야. 그럼 곰의 쓸개를 먹으면 그 힘이 나에게 전해질 거야. 그래서 웅담을 먹는 거 아닙니까? 사슴의 뿔을 먹잖아요. 이게 뭐예요? 녹용. 사슴의 그 힘이 뿔로 올라가는데 그걸 내가 먹어요. 그럼 사슴의 그 원기와 활력이 내 안으로 온다는 거죠. 이게 토템 음식이에요. 그걸 나보다 강한 동물들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부터 그 동물의 어떤 부분을 먹어서 내가 그 힘을 내가 받고자 하는 토템 음식이 되는 거죠. 토템 음식. 자, 그런데 이러한 프로이드의 해석이 그렇게 많이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아버지를 숭배한다. 이거는 아동기 때 그 발달할 때 아버지가 전능자로 나타나잖아요. 그 아동기 때 발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프로이드를 인정하게 됐죠. 왜냐하면 아버지 상을 숭배하는 것은 유년기 때, 어릴 때 아버지를 숭배하게 돼요.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거치면서 그 전능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로부터 내가 벌을 받을까? 왜냐하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 아버지에 대한 질투심,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알고서 나에게 벌을 내릴까? 그런 두려움을 어릴 때는 다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이는 아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죠. 249페이지 중간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 아는 바를 초자의 형태로 투영하는 것이다.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초자라는 것은 뭐냐면 에고, 슈퍼에고, 이드. 인간의 정신세계를 형성한다고 그랬죠. 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성적인 타고난 본능. 그 다음에 에고는 자아. 자아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어요. 근데 초자는 뭐냐면 내가 아닌 어떤 나를 지배하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숭배하는 것이 초자아의 형태로 나에게 투영되는 것이 바로 종교다. 그래서 종교는 유아기 때 했던 행동들이 어른이 돼서도 남아있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유아기 때는 아버지를 숭배했는데 이제 어른 되니까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커졌어.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제일 컸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보다 키가 더 크고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 아버지는 점점 늙어서 이제 약해지니까 오히려 불쌍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숭배하던 마음이 사라졌지만 그 대신에 다른 모습으로 신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게 바로 종교의 발전 단계라고 보는 거죠, 프로이드가. 자, 그 다음에 쭉 여러분이 보시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비슷한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이드예요. 이제 그 바로 밑에 나오는데 칼 융. 프로이드의 제자라기보다는 프로이드에게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근데 처음엔 영향받아서 프로이드를 받아들였다가 프로이드하고 좀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너무 이 타고난 것, 본능적인 것, 그리고 이 육체적인 것에 많이 치우치는데 이 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후천적인 차원, 인격적인 차원에 영향을 많이 두게 됐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너무 너는 이 환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많이 관심을 갖는다. 인간은 그런 게 아니다. 육체적인 존재다. 너무 생물학적인 면에 프로이드가 빠졌는데 융은 또 반대로 나가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해석했는데 융은 그게 아니다.
개인적인 것이 확대돼서 집단적으로 개인 안에 있는 어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종교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개인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한데 뭉치면 집단 무의식이 된다는 거죠. 집단 무의식이 종교를 만든 것이다. 여기 250페이지 넷째 줄. 신에 대한 관념 종교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서부터 찾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융과 또 프로이드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융이라고 하는 존재는 프로이드처럼 심리학적인 것이 다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융은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점점 발달 단계를 거친다. 이걸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개성화라고 그래요. 개성화. 유아 때는 아직 인간의 자아와 자기라고 하는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다. 프로이드는 처음에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심리가 발달되는데 융은 그게 아니다. 성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에 대한 의식과 이해가 형성되고 그때 개성화가 완성된다. 그래서 유아기 때에 대한 관찰, 그 오이디푸렉스 그 시기에 대한 그 유아기 때에 대한 그 관찰을 배제했어요. 프로이드하고 달리 융은 성년 이후에 개성화 과정에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완전성과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개인의 발전, 이게 개성화예요. 융은 개성화. 무엇보다도 종교의 긍정적인 면, 완전성과 성취, 종교라는 것이 성년이 된 인간에게 그 개성화를 완성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대의 상황, 이제 그런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과 융의 분석 심리학이 어떻게 쭉 발전돼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지를 한번 우리는 더듬어 볼 필요가 있죠. 그 과정들을. 자, 현 시대의 상황. 지금까지 종교 심리학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대표적인 두 이론을 조명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인 후드는 종교 철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을 6학파로 분류하는 거예요. 프로이드와 융을 거쳐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있죠. 그것이 또 어떻게 또 쭉 발전해서 현재 우리의 심리학적인 계보를 만들었는지를 잘 여기 써놨어요. 자, 한번 6가지, 요거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심리학의 계보. 첫 번째가 정신분석학파, Psychoanalytical Schools. 프로이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종교적 믿음의 무의식적 동기. 종교는 무의식적인 차원을 갖는다는 거죠. 개인의 무의식, 그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자,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죄책감, 압박감, 좌절, 부정적인 것들, 상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이 대처하는 자연적인 본능적인 시도가 종교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분석학파, 이건 누구죠? 융이에요. 정신분석은 프로이드 전통 두 줄기가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도 정신분석 쪽, 프로이드 쪽이에요. 이제 뭐 여기서 우리가 심리학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심리학의 계보는 두 줄기가 있어요. 정신분석학이냐, 분석심리학이냐. 정신분석학은 프로이드, 분석심리학은 융. 프로이드는 선천적인 면, 융은 후천적인 면을 강조하죠. 인간의 심리적 발달 단계에 있어서. 자, 2번 분석학파는 앞서 살펴본 영적 삶에 관한 융의 설명의 근간을 두고 있다. 융 전통이에요. 이것을 분석심리학이라고 해요. 자, 종교적 믿음, 종교에 관한 고찰은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나 교회 상담 관심자에게서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접근법은 뭐냐? 인과관계보다는 해석이에요. 해석. 분석심리학은 해석하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은 원인과 결과를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의 원인이 뭔가를 더듬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신분석학이에요. 원인을 밝혀내죠. 근데 분석심리학, 분석학파는 뭐냐면 인과관계보다는 지금 상담가와 내담자 사이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현재를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정신분석학 프로이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분석심리학은 현재의 관계성에 주목합니다. 해석하는 거죠. 그 종교의 기원을 밝히려는 게 아니에요. 정신분석학파는 아까 말했듯이 종교는 어디서부터 생겼다. 아버지 숭배다. 죄의식이다. 기원을 밝히는데 분석학파에서는 종교의 기원을 밝히는 것보다 현재 종교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현재 종교의 상황. 자, 그 다음에 Object Relations Goals, 목적관계 학파. 요건 뭐냐면 이게 말을 좀 어렵게 하는 여기에 바로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대상관계 이론. 이 대표자는 클라인이라고 그래요. 클라인. 여자예요, 여자. 이 여자가 우울증에 빠졌었는데 평생 우울증, 남편을 만났는데도 남편을 또 좀 잘못 만나서 남편에게 많이 학대를 당해. 우울증에 빠져서 이게 견딜 수 없어서 40살, 40세가 다 돼가지고 누굴 찾아가느냐. 프로이드 찾아가서 많이 또 상담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정신분석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천재적인 역량을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정신분석학을 더 발전시켜서 이 대상관계 이론, 이 인간의 심리라는 게 본능적으로 프로이드처럼 타고난 것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태어나서 대상, 최초의 대상이 누구냐? 엄마. 말하자면 엄마와의 관계에서부터 그 평생 동안 인간의 심리와 정신적인 하나의 그 구조가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 엄마와의 관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아 발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 후천적인 면을, 인간의 심리가 사회적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강조하는 입장이죠. 자, 클라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세계적인 하나의 그 대상관계 이론 학파의 출발점이 된 거죠. 이걸 또 여기서는 목적 관계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정신분석에서 출발한 거예요. 프로이드의 전통이에요. 프로이드의 계보예요. 이 클라인이라고 하는 여자. 그 결과 자,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밖에서 경험하는 대상이 누구냐? 엄마예요. 근데 엄마인지도 몰라요. 이 아이가 느끼는 대상은 엄마가 아니에요. 젖가슴이에요. 그 젖가슴에, 엄마의 그 가슴에서 자기는 행복과 불행을 맛보는 거예요. 젖이 멀어져 있으면 슬픈 거야. 배고픈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젖을 먹어야 돼. 젖을 먹으면 행복한 거야. 젖을 못 먹으면 불행해. 슬픔과 기쁨을 젖과의, 엄마의 그 가슴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해. 그러니까 엄마가 누군지 몰라. 이 아이에게 유일한 대상은 엄마의 가슴이에요.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과 희망과 좌절을 경험하죠. 자,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인간의 심리에는 가장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생산적인 연구활동이, 그러니까 여성들, 이게 클라인도 여자예요. 여자. 주로 이제 여성들이, 물론 남성들도 있죠. 그 안에 뭐 페어베언, 위니캇, 코호트, 뭐 이 사람도 다 여기 남자들인데 대상관계 이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아초월, 트랜스퍼스널. 자아초월이 아니라 이거는 초인격주의 학파죠. 초인격. 여기서는 과학적이고 종교적인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서 비환원주의적으로 영적 또는 초월적 경험을 다룬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본능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것도 아니에요. 본능적인 것, 사회적인 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
이 접근법은 종교 심리학보다는 종교적 심리학에 가깝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심리학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자아 초월 학파예요. 종교와 심리학을 잘 한번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Phenomenological Schools, 현상론. 현상론이 아니라 현상학파예요. 이 말이 이상한데 현상론 학파가 아니고 현상학파. 여기서는 종교적 체험의 기초가 되는 가정과 체험의 공통성, 실험과 측정보다 설명과 비판적 고찰에 무게를 둔다. 이는 경험적 방식을 중시하는 측정학파와 대비된다. 경험보다는 현상, 뭐냐? 종교적 체험의 기초가 되는 가정, 어떤 가정을 하죠. 체험의 공통성에 주목을 하는 거죠. 종교적 체험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실험과 측정보다는 비판적 고찰과 비판적인 검증에 무게를 둔다는 거죠. 이게 현상론 학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과 반대쪽에 있는 게 뭐냐면 측정학파예요. 자, 여기서는 종교적 체험을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 연구 방법을 적용해요. 현상론 학파는 뭐냐면 종교 체험에서 출발해. 현상론 학파는 종교 체험에서 출발하는데 측정학파는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데이터 결과에서부터 출발해. 출발점이 다르죠. 정반대예요. 자, 이처럼 종교에 대해서 심리학적 설명을 하려는 과정에서 제기된 6가지 하나의 학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질문 중에 좀 어려운 질문이 뭐냐?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인간은 신의 존재를 믿는 성향을 지니고 태어났느냐?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종교성을 쭉 설명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인간은 신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자, 이 주제는 새로운 연구 분야인 종교인지과학으로 발전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종교인지과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심리학에서 종교를 해석하는 것, 프로이드와 융의 해석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거 시험 문제 나가기 좋아요. 프로이드는 종교를 어떻게 심리학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융은 또 어떻게 해석했고 그리고 6가지 학파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심리학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더 발전돼서 새로운 연구 분야가 생겼어요. 심리학에서 종교를 보는 게 아니라 종교인지과학이라고 하는 한 새로운 분야에서 종교를 해석하는 방법론이 이제 대두된 거죠. 그게 바로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해요. 어떤 과학이냐면 인지과학이에요. 인지과학. 과학은 관찰과 검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인지과학은 뭐냐면 관찰과 검증뿐 아니라 인식이에요. 인식. 인간의 인식작용. 자, 253페이지 이제 챕터 24 보면 나오죠. 몇 년 전,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과학과 종교 분야에 새로운 분야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종교를 본 게 아니라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분야가 나타났는데 옥스퍼드의 학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이 책을 쓴 것보다 몇 년 전인데 지금부터는 한 50년 전이네. 종교인지과학이 새롭게 대두됐어요. 이게 뭐냐? 인간에게 종교적 사고와 행동이 나타난 게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